레벤스라움, 즉 생존권. 아돌프 히틀러는 동유럽을 주권 국가들이 아닌 100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무한한 잠재력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테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 광활한 영토는 그의 생존권 정책의 초석이었습니다. 해외 식민지를 찾던 영국과 달리 이 나치 지도자는 독일의 문턱에 맞닿은 거대한 육상제국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우월한 게르만 민족이 국경에 갇혀 질식해가는 생명체와 같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우랄 산맥을 향한 폭력적인 팽창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을 게르만족의 에덴 동산으로 바꾸려는 동부 제너럴 플랜이라는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상적인 농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같은 역사적인 도시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이 정착촌들은 초고속 도로와 고속열차의 야심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실상 독일판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왜곡된 비전 속에서 기존의 원주민들은 개척자들을 위해 치워버려야 할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단순한 국지전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 전체를 교체하는 완전한 절멸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나치의 계획자들은 그들의 잔혹한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에서 어두운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목표는 모든 독일인 가정이 최소 100에이커의 농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내부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히틀러는 제3제국이 미래에 있을 영국 해군의 어떠한 해상 봉쇄에도 영구적인 면역력을 갖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볼세비즘에 맞선 십자군 전쟁. 히틀러에게 소련은 결코 단순한 지정학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악의 본부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즉 유대 볼세비즘을 서구 문명의 근간을 해체하려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회적 암세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회의 탁상에서 논의할 일반적인 정치적 이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인 두 세계관 사이의 실존적 투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소련 정부가 열등한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약한 껍데기일 뿐이며 날카로운 일격 한 번이면 마르크스주의 실험 전체가 영원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치의 선전기계는 붉은 군대를 군인이 아닌 암흑시대에서 온 야만적인 무리로 묘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히틀러는 동부 전선에서는 일반적인 전쟁의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군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소련의 정치 장교들을 즉각 처형하라는 악명 높은 정치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침공을 성전, 즉 십자군 전쟁으로 공식화하였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폭력을 통해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모두 벗겨내고 유럽 대륙을 정화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침공을 신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타격으로 규정함으로써 히틀러는 점령된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의용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천년의 이념적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스탈린의 잔혹한 내부 숙청을 체제가 스스로를 ဃ갉아먹고 있다는 증거로 지목하며 독일 최고 사령부가 승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와 대장간, 1941년까지 독일의 전쟁 기계는 영국 해군의 봉쇄라는 침묵의 적과 직면했습니다. 육상에서 독일 국방군은 무적처럼 보였지만 국가는 장기전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사실상 목이 졸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을 바라보았고 제3제국을 자급자족하게 만들 자원의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유럽의 전설적인 빵바구니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비옥한 광야는 그의 정복 전쟁의 원동력이 될 수백만 톤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산업 중심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판처 전차와 메서슈미트 전투기를 제작하는 강철의 원료인 고품질 석탄과 철광석이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계획자들은 이 지역들을 장악함으로써 8천만 명의 독일 시민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소련 사람들을 굶겨 항복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에 대한 차갑고 수학적인 접근이었으며 곡물은 대포의 포탄만큼이나 치명적인 무기로 취급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만약 독일이 영국의 해상 권력에 갇힌 내륙의 죄수로 남는다면 자신의 천년 제국이 싹트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부의 들판과 광산을 점령함으로써 그는 어떠한 해상 봉쇄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폐쇄적인 경제체제인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독일은 빼앗은 러시아의 영토를 연료 삼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어 런던이나 워싱턴의 해상 압박과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코카서스의 석유. 곡물이 군인들을 먹여 살렸다면 석유는 기계화된 전장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생명선이었습니다. 1941년경 독일 국방부는 판처 사단을 굴리고 루프트와페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 매달 수백만 갤런의 연료를 소비하는 매우 짧은 목줄에 묶인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독일은 국내 석유 생산량이 거의 없었으며 합성 연료와 루마니아의 수입품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안전한 석유 공급원 없이는 그의 최첨단 군대가 결국 멈춰서서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전리품은 남동쪽, 특히 바쿠 주변의 전설적인 코카서스 유전에 있었습니다. 이 유정들은 소련 전체의 석유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히틀러의 집착은 단지 정복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참수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장군들에게 마이코프와 그로즈니의 석유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검은 황금에 대한 이 필사적인 갈망은 침공의 지리적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독일의 선봉대들이 텅 빈 연료 게이지와의 광적인 경주 속에서 험난하고 먼 거리를 무리하게 돌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코카서스를 장악함으로써 히틀러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노렸습니다. 그는 영국의 통제하에 있는 바다를 완전히 우회하여 안전한 육상 통로를 통해 독일 유조차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서 침공은 세계지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베팅이었습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예비자원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숨가쁜 경주였습니다. 영국의 전략적 연결고리. 1940년 말 히틀러는 답답한 전략적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작전으로 프랑스를 정복했지만 영국 제도는 21마일 너비의 영국 해협과 강력한 영국 해군에 보호받으며 완강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런던 대공습 기간 동안 끊임없이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윈스턴 처칠 총리는 평화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히틀러의 군사 고문들은 영국의 회복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총통을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런던이 항복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소련이 개입할 것이라는 은밀한 희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논리는 비록 왜곡되었지만 다분히 계산된 지정학적 퍼즐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이 유럽 대륙의 잠재적인 강국으로 존재하는 한, 영국은 거대한 동부의 동맹국이 독일의 전쟁 기계를 분산시켜주기를 바라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히틀러는 동부를 전멸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위급 군사회의에서 히틀러는 만약 러시아가 박살난다면 영국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독일은 마침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유럽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런던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모스크바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정타 전략은 양면전쟁의 악몽을 단일한 승리로 단순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방정식에서 붉은 군대를 제거함으로써 히틀러는 처칠에게 완전한 항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하고 독일의 속도를 과대평가한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전쟁을 끝내는 대신 소련을 공격한 것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고사령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양면 전쟁의 재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난 1940년의 협상. 독소 불가침 조약에 관해 밝힌 마지막 외교적 못은 1940년 11월의 추운 날들에 밝혔습니다. 소련의 외무장관 벼체슬라프 몰로토프가 방문이라기보다는 대결에 가까운 중대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폭격기들이 지도자들을 방공호로 몰아넣는 와중에도 양측은 각자의 세력권을 분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짙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몰로토프는 발칸반도와 전략적인 터키 해협에 대한 소련의 통제권을 요구하며 히틀러의 지배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냉혹한 협상가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베를린의 신경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히틀러는 발칸반도를 자신의 사적인 뒷마당이자 필수적인 곡물과 석유의 공급원으로 여겼습니다. 몰로토프가 핀란드와 동유럽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압박하자 히틀러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소련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비좁게 만드는 야심찬 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의 실패는 히틀러에게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소련이 결국 독일이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해 올 약탈적인 세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몰로토프가 떠난 직후
히틀러는 바르바로사 작전의 비밀 명령인 총통지령 제21호를 하달했습니다. 외교적인 정략 결혼이 씁쓸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이혼으로 공식적인 끝을 맺은 것입니다. 히틀러는 측근들에게 소련의 요구가 협박의 시도이며 이는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독일이 침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방공호 안의 긴장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유혈이 낭자한 군사작전의 무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붉은 군대의 국경 팽창, 전 세계 이목이 파리의 함락에 쏠려 있는 동안 이오시프 스탈린은 동부에서 조용히 자신의 권력의 말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40년 여름, 소련은 발트 3국을 흡수하고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 지방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붉은 군대를 플로예슈티 유전에서 150마일 이내로 진입시킨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였습니다. 히틀러에게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루마니아 유정들은 제3제국에 남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천연 석유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곰이 자신의 모든 전쟁 기계의 핵심적인 급소에 다가오는 것을 보며 피해망상이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국경 팽창은 나치와 소련의 동맹을 상호 불신의 시한폭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에 공들여 협상했던 완충지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경을 마주한 거대한 소련의 군사력이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안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방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겨루는 광적인 경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지금 당장 타격하지 않으면 소련이 군대 현대화를 마치는 즉시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까지 국경은 서부 지역에 150개가 넘는 소련 사단이 집결해 있는 화약고였습니다. 이러한 선제 타격의 사고방식은 침공이 주요한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 제국이 제3제국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파괴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격전의 오만함. 히틀러의 결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그 자신을 도취시킨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이 유럽 최강으로 꼽히던 프랑스 육군을 단 6주 만에 괴멸시킨 후 히틀러의 자아는 완전한 망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격전 전술이 무적이며 지구상의 어떤 군대도 판처 전차와 슈트카 폭격기에 결합된 위력을 견뎌낼 수 없다고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소련의 지리적 깊이와 회복력, 그리고 엄청난 병력을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 핀란드와의 겨울 전쟁에서 붉은 군대가 보여준 최악의 전투력을 보며 그들을 심각한 위협이 아닌 오합지졸의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 분쟁에서 조그만 핀란드는 소련 침략군에게 3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안겼고 이는 히틀러로 하여금 소련의 체제 전체가 모래성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칼 11세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적군을 깊숙이 끌어들이고 성공적으로 퇴각해온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걷어차기만 하면 저 썩어빠진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히틀러가 장군들에게 호언장담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은 장기전에 대한 완벽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작전이 3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군대에게 방한복을 지급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가 자신들이 지독한 소모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히틀러의 생체시계. 1941년경 아돌프 히틀러는 더 이상 1930년대의 에너지가 넘치던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52살의 이 총통은 만성적인 위경련,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많은 현대 역사가들이 조기 발병 파킨슨병과 연관짓는 눈에 띄는 떨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르만 제국을 향한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건강의 위기는 독일 최고사령부에 미친 듯한 긴박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소련과의 최후의 투쟁을 이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강박은 재앙적인 전략적 조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군들이 영국과의 전쟁을 먼저 끝내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후계자에게 동부의 십자군 전쟁을 맡긴다는 생각을 결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정신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타격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현기증이 올 때마다 아직 첫 번째 전선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선을 열겠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1941년에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자신의 쇠약해지는 건강을 담보로 제3제국 전체의 운명을 건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장기적인 전략 구축 대신 위험하지만 즉각적인 충돌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적 그림자, 이 침공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선견지명이 있었던 이유는 대서양 너머에 있는 잠자는 거인에 대해 히틀러가 점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국이 1941년 초까지는 기술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무기 대여법의 통과는 워싱턴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히틀러는 1년에 5만 대의 항공기를 쏟아낼 수 있는 미국의 산업 통계 지표를 보았고 독일이 이 거인을 상대로 한 기나긴 소모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참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일은 대륙 전체의 자원을 품은 초거대 제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의 원대한 전략은 미군의 엄청난 무게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전에 유럽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노동력과 석유, 그리고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을 완전히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동부를 장악함으로써 히틀러는 어떠한 해상 봉쇄에도 끄떡없는 자급자족 제국을 건설하여 미국의 대륙적 규모와 산업 생산량에 실질적으로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단 소련이 붕괴하면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3,000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지배하게 되어 독일이 상처 입지 않는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침공은 대륙 간의 거대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필사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번개 같은 작전으로 소련을 전쟁에서 쫓아낼 수 있다면 자신이 절대적인 우위의 입장에서 미국과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1941년에 스탈린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1943년경에 필연적으로 밀려올 미국의 강철과 인력이라는 해일에 짓눌려 부서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략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셔서 저희 역사 커뮤니티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전장 분석에서 뵙겠습니다.